안녕하십니까? 열린 신학 플러스에서 주최하는 두 번째 세미나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장황식입니다. 오늘 세미나 모임의 발표는 김성원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김성원 교수님은 현재 나사렛 대학교의 명예 교수님이십니다. 김 교수님은 보스턴 대학에서 학위를 하셨고 유명한 로버트 네빌 교수님 밑에서 사사하시면서 형이상학, 존재론, 종교 철학 이런 분야에서 대한민국에 공헌을 많이 해오신 신학자이십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그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오랫동안 공부를 해오셨는데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 인간론이라고 하는 그런 과학과 인문학을 연결시키는 또 신학을 연결시키는 그런 작품도 내오셨고 21년도에는 악의 미래라는 아주 흥미있는 주제의 작품을 만드셔서 저술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책에 근거한 그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오늘 세미나의 내용이 아마 그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와 주제들을 발표하시는 그런 페이퍼가 되겠습니다. 또 이 발표가 끝난 다음에 첫 번째로 우리 세미나의 발표를 맡아주셨던 이호갑 교수님께서 비평을 해주시겠는데요. 두 분의 그 열띤 토론을 통해서 우리 열린 신학 플러스가 지향하고 있는 미래를 향한 신학의 어떤 열린 자세와 또 에큐메니컬 정신을 잘 표현하는 그런 좋은 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김성원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성훈입니다. 소개를 하게 해주셔서 송구스럽기 짝이었습니다. 악의 미래라는 책은 과학 윤리, 죄송합니다. 과학 윤리 책입니다. 순수 신학이라기보다는 과학 철학적인 입장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우리 사이언스, 미래 사이언스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과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는 차원에서 이제 이 과학 철학적 윤리의 접근의 책으로서 악의 미래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다시 정리한 것은 아니고 이 책 내용에 있는 것을 이렇게 주제와 연결되는 부분들을 발췌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악의 진화에서 사피엔스의 악, 선악의 난제, 악의 미래를 다뤘고요. 두 번째 이제 도덕적인 문제, 도덕에 좋은 면이 많이 있지만 도덕이 인류를 불편하게 하는 요소들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도덕의 착각, 도덕의 족쇄, 도덕의 해체, 초도덕 사회, 그다음에 돈의 세장, 경제 문제도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되겠다 해서 돈과 과학 사회는 어떻게 연관성이 있을지, 돈의 횡포나 빈부의 소멸, 그래서 연성 경제 사회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제 경제 문제를 다뤘고요. 권력의 해체, 권력 문제도 다뤘습니다.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권력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과학은 정치를 어떻게 관리하게 될지, 정치의 괴물, 권력의 종말, 수평적 세상 이런 주제로 다뤘습니다. 그다음에 경쟁입니다. 경쟁이 결국 폭력을 낳고 여러 가지 왜곡된 삶을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경쟁이 계속될 건지, 과학의 미래가 경쟁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결국은 인간이 협력 공생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6장에서는 오케스트레이션 윤리라고 해서 정말 과학 철학적인 차원에서의 윤리, 기반 윤리 이론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주 의식과 미세 조정, 정교한
조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미세 조정과 선의 문제 그리고 악의 축소사회, 악의 종말이라는 조금 강한 표현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삶의 중요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우리의 삶을 왜곡되게 하는 이런 요소들을 다루면서 사이언스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떻게 이 문제 변화를 주고 있는지 예, 다뤘습니다. 어, 악의 미래, 제가 이 부분들을 이렇게 적극 읽어가면서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악의 종말은 인류의 염원입니다. 인류는 악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의 부산물로 등장한 것이 문명의 발달입니다. 인류는 원래 문명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문명의 발전을 계획한 적도 없습니다. 생명의 위협과 두려움, 질병과 고통, 인간의 제한성을 넘어서기 위해서 집을 짓고 성을 쌓고 연구하고 교육하며 치료법을 터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동이 이루어지면서 문명의 발달이 기하급수적으로 발달하게 되었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문명의 발달과 함께 에, 악의 조절이 상당 부분 성취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은 과학기술 문명과 학문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는 악의 종말을 향한 인류의 노력의 성과는 어디까지 진전되었는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인간을 불편하게 하는 요소들을 인간의 두려움을 얼마나 축소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고요. 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협력공생 사이언스의 책임의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책의 목적은 협력공생의 사이언스에 되겠습니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전개 방법은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가능한 한 했는데 전문적인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아직도 좀 전문적인 내용들도 있고 또 재밌는 내용도 섞어서 이야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악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융합적으로 살피면서 진전된 지표형을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악에 시달림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의 창고를 열어보자고 했습니다. 악의 진화, 사피엔스의 악. 사피엔스는 시대에 따라 악의 경험에 대한 해석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원시사회부터 농경사회 그리고 계몽주의 시대와 포스트 모던에 이르기까지 악에 대한 해석은 어린아이가 성인이 된 과정처럼 전개되었습니다. 악에 대한 이해의 흐름이 원시사회부터 포스트 모던 사회에 이르기까지 진화는 이제 종말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악의 진화가 종말을 향해 달리게 하는 것은 정치나 경제 혹은 교육의 성과가 아니라 윤리의 사이언스, 윤리가 담겨 있는 사이언스가 그 실효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모더니티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는 왜곡된 사회 경쟁과 초과소유 경쟁의 폐단을 해결하지 못했고 오히려 심화시켰습니다. 인간의 실존적인 권해와 시민적인 시달림은 증폭되었습니다. 포스트 모던 사상이 모더니티 방법의 이성주의와 인간 중심주의를 해체하면서 다원주의와 맥락주의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던 사상의 대안은 다원주의와 자아의 사라짐의 허무주의로 흐르면서 답이 없는 세상으로 흐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피엔스의 악의 조절에 대한 암울한 상황에서 새로운 여명이 트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신계몽주의의 입체적 기능의 평등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불공정한 서열 경쟁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권력자와 그림자의 횡포를 줄이고 경제 정글과 피나는 노동시장에서 겪는 아픔을 현격하게 축소시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칙이나 갑질을 용납하지 않고 그런 행동의 인간들을 창피하게 넘어지게 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자본의 횡포가 줄어들고
서열체계가 납작해지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악의 난제, 현대 문명의 발달은 악의 조절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악의 정복은 충분히 이루지 못했으며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난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난제로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선악의 중첩 문제입니다. 선과 악은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는 악의 상대성 원리를 가지고 있으며 한 물체나 사건에 선악이 중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가 오면은 우산 장사가 웃습니다. 햇빛이 나고 더우면 아이스크림 장사가 웃습니다. 비가 오는 날과 햇빛 지는 날을 같이 보고 우산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팔 수 있다면 입체적인 시각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넓게 그리고 입체적으로 생각하면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이원론을 넘어서 세상을 입체적으로 보면 선악의 갈림길에서 겪는 고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의 중첩에서 나타나는 모순으로부터 흔들리는 마음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햇빛과 비의 만남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커다란 무지개를 보는 순간은 신비스러움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산을 좀 덜 팔아도 무지개를 보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장사하는 것을 넘어서 신비스럽고 깊은 시면의 세계를 동경하는 초시장 가치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월적인 깊은 놀이 속에서 현실적인 아픔은 현격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첨단 과학 기술 문명이 놀랍게 진전될 미래 사이언스는 악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을까? 사이언스를 활용한 융복합 인문학은 과학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전개할까? 악의 미래 이해를 위해서 그동안 있었던 악의 본질에 대한 명석한 사람들의 해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어거스틴, 데카르트, 와이트 등에 대해서 동양 철학의 주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악의 조절의 미래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첨단 과학기술과 나노기술이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노기술은 수술 없이 뼈대를 강화하고 인체 장기 보강과 제조 그리고 교체에 이르기까지 기여할 것입니다.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나노 크기의 로봇인 나노봇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용 나노봇은 노화를 방지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기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혈구를 나노봇으로 대체하고 호흡 조정을 하면서 생명 연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나노봇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공상의 세계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냉동주의 부활 연구가 성공에 임박했으면 냉동인간의 부활도 가능하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악의 미래는 첨단 사이언스가 깊숙한 단계에 접들면 인류의 염원인 악의 종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악의 문제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다루고요. 예, 이제 악과 연결된 도덕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을 고상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라고 봅니다. 대부분 도덕은 경직되거나 적세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덕은 고상하기는커녕 오히려 횡포를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통적인 선윤리, 의무윤리, 공리윤리, 혹은 평등주의, 거의 모든 윤리가 경직된 도덕의 역기능 요소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도덕의 착각을 깨고 도덕을 넘어선 세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시사회부터 포스모던 사회에 인류가 경험한 악은 시대마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악은 인간과 세상의 역동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유기체적인 현상입니다. 사피엔스가 경험하는 악의 유기체 시스템에서 한 단면을 경험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악은 인간계에서 경험하는 단편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곡되거나 경직된 도덕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덕의 착각과 경직된 도덕주의는 가짜 세상을 만드는 데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직된 도덕주의는 삶을 각지로 하고 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만들면 비양심이 혹은 비진리가 진리를 정죄하거나 양심에 향해 돌을 던지는 그런 일도 만들기도 합니다. 이 신경 회로에 편향적으로 세팅된 도덕주의는 부당한 일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도덕주의의 경직성은 당연히 도덕의 유연성의 보편화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습니다. 더욱 영향력이 있는 것은 역동적인 협력 공생의 사랑과 용서일 것입니다. 배려와 겸양 같은 신계명주의 덕실천입니다. 진정한 호혜적 관계의 사회에서는 도덕주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경직되어 있는 도덕의 해체입니다. 이제 이 경직된 도덕을 해체하자 이런 얘기죠. 경직되어 족수로 변질된 도덕은 당연히 해체의 대상입니다. 문명사회의 갈등과 분쟁의 농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도덕의 역기능 수위가 조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덕의 착각에 대한 깨우침과 도덕의 족쇄의 해체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독립된 도덕주의의 해체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포스트모던 해체주의 윤리와 진화론의 무도덕론 그리고 해체주의 위에 전개되는 포스트 해체주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스트 모던 해체주의가 각질화된 도덕주의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나섰습니다. 모더니티의 구조적인 도덕 시스템을 해체하는 데 적지 않게 기여를 했습니다. 아울러 진화생물학이나 사회생물학에서도 전통적인 도덕론을 흔들고 진화생물학의 무도덕론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주제입니다. 포스트 해체주의, 이것은 이제 해체주의 이후 포스트 모던이죠. 포스트 해체주의 윤리는 유연한 도덕주의로 가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무도덕론이나 해체주의자들의 도덕의 해체론을 넘어서 유연한 도덕주의가 도덕적 갈등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성 논란이 제기될 때 유연한 해석이 가능하며 직관적 정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직관적 정의는 존 롤스의 개념입니다. 경직된 도덕주의는 인간을 도덕의 노예로 만드는 횡포적인 것입니다. 노예 노덕을 양산하는 도덕주의는 인간 해방을 위해 해체의 대상입니다. 해체주의 이후에 전개될 포스트 해체주의 윤리는 메타사이언스 윤리, 우주 미학의 발현에 의한 메타윤리, 초월적인 정언명령, 초맥락적 규범, 위치윤리, 그리고 유연한 도덕주의로 전개될 것입니다. 해체주의 여과기를 거친 포스트 해체주의 도덕은 집단 이성과 우주 패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연한 도덕적 패턴으로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도덕 사회. 포스트모던 해체주의는 도덕의 경직성을 해체하고 도덕의 족쇄를 풀고 도덕의 착각을 깨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매우 약했습니다. 해체주의 여과기를 거친 포스트 해체주의 윤리는 도덕의 깊이와 가치를 더해줄 것입니다. 이제 인류 문명의 궁극적인 목표인 악의 종말 혹은 초도덕적 사회에 얼마나 가까이 왔을까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띄고요. 초도덕 사회는 친족 관계 혹은 로맨스 사랑의 관계에서 실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거짓말하거나 자식의 범죄를 대신해서 누명을 쓰고 희생을 감수합니다. 친족의 초도덕은 농도가 매우 강합니다. 로맨스의 사랑 성취를 위해서 시도하는 초도덕 행위도 아주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인에 대한 사랑의 가치와 친족에 대한 사랑의 가치가 일반 가치 시스템을 초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초도덕 사회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움직임은 정치의 진화나 교육의 발달 혹은 경제의 진전이 이루어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유연한 도덕주의가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며 윤리의 사이언스가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연한 도덕주의는 개인의 도덕적 가치 판단에서 한 단계 더 깊은 반영과 겸행의 윤리로 기여하는 것이며 집단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더 영향력이 있는 도구는 윤리의 사이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정보 시스템과 빅데이터의 열린 분석 도구가 제한성을 줄이고 악을 실제로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지문인식이나 전의 홍채인식 같은 감시기기가 팔도덕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정교한 CCTV가 체온을 보고 표정,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테러나 도둑을 색출할 것입니다. 미래의 CCTV는 마흔들의 기능도 갖게 될 것입니다. 리얼 사이언스가 익숙해진 인류는 감히 도덕한 일을 하지 못하는 존재 양식으로 세팅될 것입니다. 윤리의 사이언스가 초도덕 사회로 인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조금 제가 세게 주장을 했습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돈의 세장, 돈의 횡포.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현대인들에게 돈, 사랑, 명예, 권력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하면 상황과 처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도 돈이 1위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돈은 안타깝게도 현대인을 가장 시달리게 하는 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대인을 가장 시달리게 하는 돈의 횡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 문제를 미래 사이언스는 어떻게 하게 될지 분석되는 것입니다. 가치의 교환에 편리한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돈입니다. 돈은 원래 교환 시스템이고 권력은 조절 시스템이라고 우리에게 하버마스가 주장을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돈의 횡포를 해체하고 분배 정의를 제정하면서 경제 사회적 계급이 없는 수평적 사회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횡포는 마르크스가 기대했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나 공존주의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야만적인 괴물의 금융 시스템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돈의 횡포의 악은 언제 사라질까? 그런 초경제사회 시대는 멀지 않았으며 그 주춤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경제 구조화의 개선을 위한 도덕적 진화는 디지털 과학 문명에 의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동체주의 정신이 들어있는 첨단 사이언스가 경제 불균형 문제를 담당하게 될 것이며 빈부의 소멸 시대가 돌아올 것입니다. 공평한 세상을 추구하는 계몽주의 가치의 현실화가 눈앞에서 경이롭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빈부의 소멸. 빈부의 갈등은 농경사회의 초창기부터 나타난 매우 오래된 사회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고대 농경사에서는 빈부 문제는 있었지만 빈부 격차를 줄이려는 생각은 아주 미세했습니다. 시도했더라도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습니다. 돈은 천운이 따르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현상으로 간주하고 가난을 숙명으로 여기고 받아들였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농경사에서는 운명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지해서 빈부의 격차를 악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불평등을 당연시 여기고 위계 시스템과 계급을 올드 딜로 여기고 운명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모더니티의 인간 중심주의가 세상에 대한 해석을 인간 중심으로 변화시키면서 빈부의 불공정함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피케티는 극단적인 하이퍼 자본주의 문제의 대안으로서 부자 증세와 참여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약하다고 봅니다. 세속 자본주의 횡포와 소수에게 자본 쏠림 현상의 역기능은 이미 마르크스가 주장한 것입니다. 피케티는 그런 현상은 지난 200년간 진행되었고 2100년에는 걷잡을 수 없이 심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공배의 실현과 세습자본주의를 약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피케티의 생각은 이상적인 꿈으로 보입니다. 빈곤의 문제는 스티븐 핑커가 언급한 것처럼 2030년이 되면 현재의 10%의 빈곤율이 2030년이 되면 0%로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소수의 가난한 사람들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권력의 횡포나 행정의 미숙함에서 오는 불균형에서
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요 공급의 시장 경제 시스템이 실전하고 돈 가치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시대가 돌아오면 세상의 관습과 윤리도 새로운 국면에 접하게 될 것입니다. 계약과 조건이 없이 나누는 관습이 고게 될 것입니다. 돈 때문에 자존심을 굽히고 굴욕적인 삶을 사는 일은 사라질 것입니다. 돈 중심의 상업주의에서 벗어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니오 마르크스주의도 그런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퍼 자본주의는 기력이 쇠해지고 소유 경쟁이 현격히 완화되면서 사람들은 극단적인 과잉 경쟁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최근의 빈부격차의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으로 보입니다. 멀지 않은 미래사에서는 빈부격차가 납작해지면서 평등과 자유를 새롭게 맞이할 신계몽주의 꿈이 현실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의 패턴의 원초적인 아름다움이 발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성경제사회. 빈부의 소멸은 인류가 염원하고 있는 초경제사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경제사회란 기존의 수요 공급의 경제 시스템을 초월한 사회를 의미합니다. 기존의 자본을 위한 자본의 왜곡된 교환 시스템은 잘못이 드러나면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돈의 행포가 작동하지 않고 소유 경쟁이 줄어들면서 매우 약해진 시장 경제 환경이 될 것입니다. 가진 자의 행포와 갑질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경제학의 세전이 초경제사회로 인도할 것입니다. 초경제사회에는 돈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경제로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언제나 필요한 물건을 만들고 최적의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건강검진을 수시로 할 수 있고 치료도 로봇 의사가 저렴한 가격으로 해줄 것입니다. 소유를 많이 해서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경제적 부를 많이 쌓아서 미래를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유전자가 수만 년 경험했던 환경 친화적이고 목가적인 삶과 생명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향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삶의 본래적인 존재 양식은 수렵사회와 같은 초경제사회를 동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의 본성이 바라는 초경제사회는 안타깝게도 진보 정치가들이나 탁월한 경제학자들, 사회학자들의 노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협력공생의 사회적 치료제가 처방된 윤리적 사이언스가 이끌 것이라고 봅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당초에 초경제사회를 꿈꾸고 접근한 것은 아닙니다. 인류의 염원과 과학의 결혼이 그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적 집단의식이 작동하는 공생의식의 사이언스가 우주적 경련과 인류의 본래적 염원에 따라 초경제사회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의 문제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만 발췌를 한다고 하다가 보니까 충분한 설명도 이루어지지 못해서 앞뒤가 좀 안 맞는 내용들도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저의 부족함입니다. 권력의 해체, 권력의 문제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잔인한 사피엔스학은 정치학입니다. 기본 장애를 갖고 있는 통치자 히틀러는 수많은 유태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통치자 스탈린은 3천만 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로시마 투하에 원자탄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은 굉장히 많고 75년이 지난 지금도 그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6.25 전쟁도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희생의 원인은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정치인들의 책임이 결정적입니다. 정치의 악은 전이라면 일련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文명, 교육, 그리고 경제의 발달은 상당한 수준으로 전개되었지만 정치의 악의 축소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정치의 유린의 악은 미래사회에서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MIT의 노암 촘스키는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범죄들을 쭉 열거하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서열 경쟁의 산물인 통치의 범죄와 권력의 횡포에서 느끼는 인간의 고통은 침팬지가 서열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과 somewhat 다른 양상입니다. 권력과 신분 경쟁은 열등의식을 중독시키며 실패감을 심화시킵니다. 인간의 좌절과 비애감은 침팬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뼛속 깊이 느끼는 아픔입니다. 사피엔스가 서열 경쟁에서 겪고 있는 아픔은 왜곡되고 증폭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스마트한 사피엔스가 조금만 노력하고 협동하면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며 권력의 횡포에 의한 억압과 소외의 악은 그래도 종말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력이란 사회 질서를 향한 힘의 조절 시스템입니다. 한 곳에 모아진 힘을 이용해서 작은 괴물들의 횡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조절 시스템이라는 차원에서는 고상해 보이지만 권력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한 곳에 모아진 권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권력이 작동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내용을 보면 권력은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력은 이제 종말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권력은 겉으로 보면 사회 조절 역할을 하고 멋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원시적으로 고통을 주는 폭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진다는 것은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폭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폭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권력 시스템의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폭력으로 나쁜 힘의 횡포를 조절하는 것이 권력의 명분입니다. 권력은 품위가 있는 것이 아니며 명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폭력과 공포감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내용은 생명을 죽이는 사형,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감방에 가두는 구속, 먹이의 줄을 끊는 해고, 일정 기간 밥을 굶기는 정직 등 이런 폭력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폭력적 벌의 공포를 손에 쥐고 있는 권력을 품위 있고 명예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의 악과 권력의 횡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계몽주의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과는 미약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성권 분리 시스템이 그나마 최소한의 권력 견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정치판에서 흙탕물을 만들고 미꾸라지들과 폭력적 괴물들이 농간이 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협력 공생의 사이언스의 승리에 의해서 그러한 왜곡된 권력은 종말에 임박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휘랍의 열린 회의 장소인 아고라에서 전개된 직접 민주주의 영향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걱정한 민주주의의 한계도 슈퍼 AI의 기능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다양성과 편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빅데이터와 슈퍼 AI의 공정성이 권력의 횡포, 민주주의의 한계, 보호작동을 보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력은 종말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판옵티콘은 사람들만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더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감시하는 디지털 판옵티콘은 실효적으로 현실화되어 가고 있으며 권력을 납작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수평적 세상. 권력의 종말은 수평적 세상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신경공주의 가치가 디지털 판옵티콘의 소통의 사이언스에 의해서 실현되는 미래 사회는 완전한 평등은 아니지만 수평에 가까운 납작한 계급 구조를 갖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팬옵티콘과 수평의 사이언스가 건너뛰겠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획일적으로 평등한 수평적 세상의 실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역량과 특성과 취향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수평적 세상은 획일적 평등 세상이 아니라 입체적인 균형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역량과 특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기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조건에서 같은 양의 일을
일을 같은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평적 세상이란 각자의 특성과 역량에 따라 입체적인 차원에서 맡은 기능을 공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열 오르기는 전혀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서열 오르기는 우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정 부분의 기능적 차원이 있습니다. 문명의 진전을 촉진시키는 선의의 경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쟁은 진화론적인 실제 현상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열 오르기 중심으로 사는 것은 인생의 본질 실현이나 생존 효율성이 될 수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행복의 길을 제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기체적인 공익 서비스를 향한 서열 오르기가 자신에게도 유리하고 공동체에게도 도움이 되는 공생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평적 세상이 완전한 수평적 세상이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걸 하려니는 인간을 개조할 수 있는 생명과학 기술이 발달한 문명 사회와 그렇지 못한 후진 사회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극히 일부 후진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거의 모든 사회가 과학기술 문명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선진 국가들이 한계 비용의 제로 사회를 먼저 맞으면서 서열이 납작한 사회를 먼저 경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의 와해. 지금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시간이? 지금 한 8분 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른히 하겠습니다. 폭력의 악도 다른 악과 마찬가지로 문명이 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만하게 진전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세상에는 왜 폭력이 사라지지 않을까? 폭력은 서열 경쟁과 영역의 다툼의 한계 상황에서 옵니다. 역시 이기적 탐욕의 극단적인 상황에서 있는 것입니다. 경쟁은 성선택의 질투심에서 오기도 합니다. 폭력의 핵심 원인은 경쟁과 부조화이며 이들이 한계 상황에서 폭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경쟁에서 투쟁과 폭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경쟁과 투쟁은 인간의 숙명이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폭력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 가운데 문명의 발달과 함께 폭력이 감소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스티븐 핑커는 인간은 악한 면보다 천사적인 본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인류 역사 속에서 폭력이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심리학을 전공한 핑커는 인류 역사를 들으면서 폭력의 변신 과정을 역사 심리적으로 살핀 것입니다. 마이클 셔머나 핑커는 둘 다 이제 이 폭력의 감소를 주장을 했는데 이들은 물리적 폭력의 감소만 주장을 한 것입니다. 내면의 폭력과 지적 폭력은 소극적으로 보았습니다. 경제 테러에 의한 아픔, 신체적인 폭력 이상입니다. 조금만 실수하면 비참하게 내몰리는 냉혹한 사회에 대한 야속함과 분노가 있습니다. 은행 문턱이 높아서 그 은행을 사용하지 못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부의 다툼과 이혼을 만드는 가정 불화의 일차적인 원인은 사실상 가정 경제의 불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으며 마지못해 많은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빅픽처로 보면 폭력의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구촌의 수많은 전쟁과 갈등, 핵무기, 대량살상, 화학무기가 경쟁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위험한 시대입니다. 위험한 사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디지털 소외와 디지털 기반의 횡포는 점점 발달하고 막히는 디지털 앱티콘의 부정적인 역기능은 폭력의 아픔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디지털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폭력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경쟁은 언제까지 진행될까? 경쟁은 무한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며
어느 임계점에서 경쟁은 약화될 것으로 봅니다. 네, 많은 아픔을 하고서야 경쟁 시스템의 한계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잉 경쟁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지적될 것이며 개선안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과잉 경쟁의 붕괴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으며 서민들에게 소망이 비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세대의 경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주도될 것이며 협동적인 경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협력 공생입니다. 과잉 경쟁은 차세대에서는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경쟁 구도가 약화되면 상호 우호적이고 협력적 생태가 자연스럽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력 공생은 사회적인 제도나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인류의 변화 속에서 주로 사회적인 뇌, 승리 공생의 원리, 진서회성, 그리고 협동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작동하면서 협력 공생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윤리의 원리, 과학철학적 윤리의 원리를 이제 간단히 살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케스트레이션 윤리, 우주 오케스트레이션 윤리인데, 오케스트레이션은 우주 오케스트레이션 윤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주 의식과 악입니다. 이 단어들은 좀 생소하게 느껴질는지 모르겠는데, 선과 악을 경험하고 판단하는 것은 의식에서 일어납니다. 도덕에 대한 착각이나 오류도 의식에서 일어납니다. 하이퍼 경제의 야만성에 시달리는 것도 의식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 몬스터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과잉 경쟁에 시달리는 것도 의식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의식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의식에 대한 이해는 심리학이나 인지과학이나 생물학, 물리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의식에는 개인의 의식과 집단의 의식이 있습니다. 개인의 의식은 개별 행위자의 의식이고 집단의 의식은 공동체 의식입니다. 개인의 의식보다 집단의 의식이 근본적인 조화와 우주의 패턴의 도덕성에 근접해 있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처럼 집단의 의식이 시기로 여겨지는 이유는 집단의 의식이 우주 패턴의 근접한 타당성과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저 펜런스가 언급하고 있는 우주의식 혹은 슈퍼의식은 우주 오케스트라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우주의식은 우주의 원리와 원리인 도와 로고스의 기능을 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펜러스는 수학의 원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수학과 의식은 별개이면 서로 필요 불가결의 관계입니다. 도 혹은 로고스와 우주의식은 별개이면서 서로 필요 불가결 관계에 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의 개념은 요한도 했고요. 성서의 요한은 로고스를 우주의 창조의 근원이며 세상의 흐름의 원리로 보았습니다. 로고스를 히브리 유대 전통의 신과 그리스도를 주창하는 데 적용했습니다. 요한의 로고스는 우주 생성의 원인작용을 하는 것이며 진리의 원초적인 실제입니다. 요한이 이러한 해석은 히랍을 비롯해서 유럽의 히랍어권 문화권에 기독교를 용이하게 스며들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헤라클레티스의 로고스 개념은 서양의 자연법 사상으로 발전했습니다. 우주의 원리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세 조정과 선, 악의 조절과 도덕에 관한 논의에서 다루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미세 조정은 도덕률과 자유의지의 정교한 상호작용에 의한 해석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주 발달은 인류가 우주 미학의 패턴에 대한 인지를 확장하였고, 조화의 조화의 미세 조정의 세계에 대한 눈을 열게 되었습니다. 조화 지향적 미세 조정의 흐름의 발견은 이제 도덕적 존재와 생명의 당위성에 대한 해석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 형식이 우주 미학의 패턴과 집단의식에 튜닝해야 하는
행위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악의 종말 마지막 단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류의 제한성의 악은 종말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AI 로봇은 그동안 기계가 인류를 도운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구체적인 차원에서 도와줄 것입니다. 데이터 저장 공간으로 사용되는 클라우드는 기억의 제한성을 도와주면서 대용량으로 점점 더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거의 모든 탐구 자료를 제공, 에, 청- 탐구 자료 제공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고요. 스마트 자동차는 고도로 정교하고 신속한 장소 이동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3D 프린터는 제조업의 제한성을 크게 넘어서게 할 것입니다. 나노 기술과 유전자 편집은 생명의 제한성을 상당 부분 완화할 것입니다. 인류의 염원인 악의 종말에 승적인 기여를 하게 될 첨단 과학기술 문명이 눈앞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간세를 만들면서 간이 커진 인간은 신처럼 되어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호모디우스, 즉 인간신에 대한 꿈을 꾸며 인간신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과연 슈퍼 AI와 빅데이터 그리고 호모디우스는 악의 종말로 안내할 수 있을까? 악의 종말을 향한 빅데이터와 슈퍼 AI의 역할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첨단 과학기술 혁명과 수평의 사이언스에 의해서 권력의 종말과 수평적 세상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빈부 격차가 축소되고 초경제사회에 진입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첨단 과학 기술 문명과 소통의 사이언스는 미래의 가치관을, 희망의 가치관을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패러그래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제가 이제 주장하는 내용은 어쨌든 협력공생 사이언스 윤리인데 앨런 머스크는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대안은 지금 이걸 하나 더 읽어야 되겠네요. 그 앞에 제레미 리프킨은 디스토피아, 즉 결함 사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술 문명이 성숙한 사회가 도래하기 전에 생길 대량 해고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리프킨은 미래 사회에 대해서 낙관적이며 그의 긍정적인 미래에 동의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디스토피아의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제가 무통제적 자유에 의한 첨단 기술은 통제불능으로 간다는 아주 위험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여기서 강조를 많이 했는데 빠뜨린 것 같습니다. 무통제적 사회, 무통제적 자유에 의한 통제불능의 사회를 케빈 켈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책의 주요 주제였습니다. 이제 미래에 그 통제불능의 시대인데 이미 늦었다. 앨런 머스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대안은 AI 개발의 속도 조절을 제한하고 비생물학적 AI와 인간 두뇌의 공생적인 존재를 개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서로 공생관계가 되면 어느 한쪽을 지배하거나 위기로 몰아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발 하라리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다는 생각입니다. 협력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위기 미래 사회를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이 바로 협력 공생 사이언스의 계몽과 사이버 윤리의 실천입니다. 사이버 윤리, 사이언스 윤리. 첨단 과학 기술을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협력 공생 사이언스 윤리와 AI 윤리에 적극 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류는 신이 제시하는 시대적인 강령으로서 다가오는 협력 공생의 사이언스 윤리를 시급하게 실천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하급수적으로
진화하는 과학기술 문명의 속도는 인간에게 통제불능의 미래사회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발표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에, 다양한 내용이 있는 것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조금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어떤 공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 카메라가 이거 안 보이네. 비디오 화면이 보여요. 비디오를 저쪽으로 여기 어디가 그렇게 공유 중지, 예. 공유 중지, 빨간 거. 그냥 왔다 갔다. 자, 그러면 제가 장 교수님이 오셔야 예, 드립니다. 우리 김성훈 교수님이 악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뭐 과학, 인문학, 특별히 또 정치, 경제 이런 문제를 다양하게 다루셨습니다. 말씀하신 좀 굉장히 과감한 주장을 많이 펼치셨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호갑 교수님이 논평을 해주겠습니다. 이호갑 교수님은 현재 강서대학에서 명예교수로 활동 중이십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이게 공유가 가능한가요? 제가 첫 번째 발표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끌고 너무 괴롭혀 드린 것 같아서 이번에는 최대한 짧게 간단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책에 볼륨이 있고 또 내용도 풍부하고 이래서 보니까 한 10분을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시간을 제일 절약하는 방법이 원고에 충실하게 이제 몰입해서 읽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논평의 제목은 악의 종말은 가능할까고요. 어, 읽겠습니다. 김성원 교수님의 역저 악의 미래는 인류의 영원한 숙제이자 신비인 악이라는 거대 담론을 대담하게 논구합니다. 특히 현대 과학과 기술 발전의 가능성을 통찰하면서 악의 종말을 향해 가는 인류 사회의 청사진을 제공하며 또한 철학과 과학, 종교를 넘나드는 풍부하고 깊이 있는 논설로서 융복합 입문서의 귀감이 될 만한 저술이라고 보았습니다. 악이란 누구든지 날마다 겪는 나쁘고 슬프고 힘든 경험이면서 그 이유입니다. 그것은 사람에 제한되지 않고 공간과 시간에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은 편재성과 초시간성을 가지는 형이상학의 주제이며 어쩌면 인류의 사상사가 시작된 것 자체가 악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사람은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힘들 때 왜라는 질문이 생겨나고 생각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악을 사유만이 아니라 투쟁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오늘날 빛나는 인류 문명 자체가 그 투쟁의 결과입니다. 이는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분야,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의 동반 협력적 발전 덕분이며 특히 그 중심에는 과학기술이 있습니다. 특히 19세기 이후 약 200년 가까이 과학기술은 급격하게 가속도가 붙어 발전해서 이제까지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꿈의 문명을 실현했고 그 결과 인류는 악의 감소를 넘어 중식까지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김 교수님의 악의 미래도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관점에서 진행됩니다.
동서양 철학들과 현대과학의 깊이 있는 지식들로 펼쳐지는 저자의 논지가 그리 만만한 건 아닙니다. 내러티브 방식으로 서술을 하셨지만은 그래도 쉽지만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애써 이해한 바를 좀 봤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가 발전함에 따라서 악은 축소되어서 머지않은 미래에 거의 종식될 것이다. 인류는 기근과 질병, 자연재해의 많은 부분을 해결했고 사회적 불의와 경제적 불균형도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악들도 빅데이터와 AI, 로봇, 생명공학 등을 요체로 하는 과학의 발전과 또 거기에 부합하는 융복합 인문학, 협력 공생을 바탕으로 하는 집단의식과 윤리, 지성의 사이언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김 교수님은 다소 기술적으로 보이는 그 해결책들이 인류 사상사에서 간파해왔던 어떤 우주적 원리와 방향에 근접한다고 봅니다.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표현되는 그것은 제가 이해한 바에 따라서 우주적 조화와 균형, 한목적성을 지향하는 일종의 거대 진화의 흐름이자 동력이고 목표입니다. 자연이나 사회, 인간 삶의 각 부분에서 작용하는 악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미세 조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위적인 어떤 작용이라기보다는 인간계의 복합적인 현실들이 전체 우주의 조화와 균형, 다시 말해서 오케스트레이션에 맞추어지는 과정입니다. 김 교수님은 책에서 악 담론을 도덕, 돈, 권력, 폭력과 경쟁의 주제로 진행했는데 그러한 분야들의 악을 극복하는 초도덕 사회나 초경제 사회 등은 모두 우주적 오케스트레이션에 부합하는 최종적인 결과물들로서 김 교수님은 거기서 바로 악의 종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칠게 정리해 보았지만 논자의 입장에서 악의 미래를 읽고 제기하는 질문은 결국 현실 인식의 차이라는 근본적인 한 가지 점에서 기인됩니다. 그 일종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혹은 낙관주의와 또 비관주의의 어떤 대립에서 오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김 교수님은 좀 낙관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시각에서 그 사상을 진행하고 있지만은 제 입장은 주로 현실주의적이고 또 어쩌면 인간에 대한 죄성이나 악을 중시하는 그런 비관주의의 입장에 좀 서 있어서 이런 비판이나 혹은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먼저 김 교수님은 사람을 도덕의 족쇄로 묶어서 노예로 만드는 도덕의 횡포를 유연한 도덕주의와 윤리의 사이언스로서 극복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개하는 그 도덕주의, 경직된 도덕주의의 폐해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공감을 하고 어떤 점에서는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특히 많았습니다. 이 책에서. 하지만 윤리의 사이언스에 대해서는 이를 너무 지나치게 신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논지에 따르면 윤리의 사이언스는 투명한 정보 시스템과 빅데이터, 지문인식, 안구 홍채 인식, 정교한 CCTV 같은 것들로서 그런 과학 기술로서 개인의 악행을 색출함으로써 인류를 보다 도덕적으로 만들면서 점차 초도덕 사회로 안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CCTV 같은 장치들이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를 안전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개인들의 사생활을 기록하고 자유를 제약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는 바로 그러한 장치들을 조건으로 합니다. 기관과 관리자들의 선의를 의심하지 않지만 상황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고 또 오용될 위험 역시 상존합니다. 같은 의문이 돈의 횡포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김 교수님은 돈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기형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불평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경제 구조화의 개선을 위한 도덕적 진화가 디지털 과학혁명에 의해서 빠르게 진행되고 공동체주의라든지 협력 공생의 윤리가 작동하게 하는 어떤 그런 첨단 사이언스가 이제 그 작동을 하면 식품이나 의료, 주거 등 필수 소비재 가격을 대폭 저하시키고 경제 불균형도 해소하고 미래를 준비할 소유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초경제 사회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경제이고 자본 중심이 아니라 의미 중심의 경제이고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하이퍼 자본주의가 아니라 대중들이 각자 필요에 따라 생산하는 대중 생산으로 변화되고 자본의 기능이 저하되는 약한 자본주의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공평한 세상을 추구하는 신계몽주의 가치의 현실화가 눈앞에서 경이롭게 전개되는 결국 빈부의 차이가 거의 소멸되는 미래 사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간이 과연 초경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도덕적 진화와 디지털 과학 혁명이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까? 인간이 필요한 정도로만 소유하고 소비하는 데 만족할 수 있을까? 신기술은 손쉽게 이익 확대의 수단이 되고 도덕 역시 약자들에 대한 억압이나 강자들의 자위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 개발의 동력 자체가 수익의 극대화에 있습니다. 인간의 탐심과 이기심은 역사 이래로 어떤 이상이나 윤리로도 심지어는 공산주의의 무서운 폭력으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런 것들에 영합하는 자본주의가 대성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그만큼 끈질긴 인간의 현실이고 기독교 표현으로 죄성입니다. 권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교수님은 인류의 가장 잔인한 악을 탄압과 전쟁, 학살 같은 것들을 초래한 정치악으로 꼽았습니다. 1차적인 원인은 권력자들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권력자들의 악도 종식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공생의 집단의식이 담긴 디지털 소통, 수평적 권력 구조와 같은 것들이 작용합니다. 초월적인 작은 영성 공동체, 소규모 유기체 공동체 같은 대안이 있습니다. 이런 소그룹은 공감 유착 관계를 바탕으로 이기적인 유전자의 농간에서 벗어나 서로 사랑하는 호혜적 관계를 이뤄갑니다. 그런 사례들과 함께 결국 협력 공생의 사이언스의 승리에 위한 권력의 종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이 논지에 대해서 인간의 권력욕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지적이 가능합니다. 지배욕과 정복욕, 그것이 가져다주는 부와 쾌락은 힘 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힘없는 자들에게도 선망과 추구의 대상입니다. 대중은 권력을 열망하고 권력자를 선망하며 권력 추구와 수직 상승이 가능한 사회를 선호하는 현실입니다. 소규모 대한 공동체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제까지 그런 사례가 역사적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수의 예외적인 사회일 뿐이지 거대한 대중사회의 일반적인 형태가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논자의 의견으로는 악을 부정하거나 종식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공존할 줄 아는 게 악에 대한 처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낮과 밤이 공존하고 자연의 혜택과 재난이 공존하고 생명과 죽음이 공존합니다. 사람 안에도 선과 악, 명과 암, 미와 추가 공존합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또한 자연계에 그리고 인간계의 복잡한 현실에서는 김 교수님이 본문에서 그 선악의 공존, 선악의
항상 같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만은 결국 악이 선이고 선이 악이기도 한 것이죠. 뭐 선악의 공존만이 아니고 뭐 그렇게 봅니다. 악을 줄여가는 건 필요하지만 종식시킨다는 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쩌면 악을 없애려는 자체가 더 무서운 악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오류를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악에 대한 자세 조정을 배우는 것도 인류의 과제입니다. 악과 공존하면서 조절하고 피해와 고통을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문명이라고 봅니다. 김성원 교수님의 악의 미래는 논자의 관점에서 인간의 한계와 오류, 또 악의 깊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 같은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책의 가치와 중요성은 뭐 더 말할 수 없이 훌륭한 어떤 그런 저술이라는 것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책으로서 악에 대한 일반적인 사고의 깊이를 갖게 해주고 또 기술과 문명의 방향에 대해서 새로운 통찰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가능하게 해주신 김 교수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부족하나마 몇 가지 질문이자 또 평가이기도 한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논찬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부족한 책 잘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먼저 그 우리가 악의 종말이 이제 완전히 올 것이다라고 이제 조금 세게 얘기한 그런 그 표현이 있는데 그 정도로 얘기를 해야 독자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상당히 사이언스 윤리가 들어있는 사이언스가 잘 발달하면 상당히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했던 사회, 경제, 여러 가지 정치의 악이 많이 축소될 거다 하는 낙관적인 견해입니다. 옛날에 우리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높으신 분들 굉장히 존경했지만 지금은 존경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서비스맨이 될 것이다. 미래학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서비스맨으로 전락할 것이다. 2035년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경제도 그렇고요. 이제 그러나 이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악의 중첩에서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경험해야 되는 이제 중첩의 원리, 상대성의 원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인데 이 문제를 많이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계 혹은 인간계와 자연계에서는 중첩이고 인간계에서는 상대성인데 인간은 이 상대성의 원리가 이 디지털 기기나 이쪽 그 앞으로 이제 뭐 퀀텀 컴퓨터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활동을 하면서 인간계의 유리한 쪽으로 많이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차원으로 좀 접근을 했고요. 디지털 기기가 발전해서 인류에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제 불능이나 엄청난 위험이 같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문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쉽게 앞으로 5년, 10년 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전반적인 디지털 기기의 현대 첨단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은 인간계에서 경험하는 불편함, 악, 두려움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이제 축소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인간의 본성인데 인간의 본성이
탐욕과 지배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탐욕이 있을까? 왜 지배욕이 있을까?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타고난 죄성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책은 신학적인 책이 아니라 이 과학 윤리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내용은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윤리적인 내용, 과학철학적인 윤리 내용으로 다루는데 어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 유전자론이 이제 아직도 요새를 무죄하고요.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끊임없이 이제 탐욕스러운 일을 하고 반칙을 하고 재치기를 할 거다 하는 면이 있지만 그것이 이제 그 첨단 과학 기술 문명이 그것을 상당 부분 조절할 것이다. 마인드 리더기까지 나온다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낙관적으로 보는 거고요. 지배욕이나 이런 그 탐욕이 이안 모리스의 도덕의 탄생, 가치관의 탄생이라는 책에 보면 이 소유나 폭력이 그 원시 공동체에서는 거의 없었더라고요. 계급도 별로 없었고요. 폭력도 거의 없었고 폭력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이것은 농경사회 이후에 발달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적인 언급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과학 데이터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안 모리스는 지배욕과 탐욕이 원시 사회에서는 없었다고 보는 거고 농경사회에 심했다가 이게 산업사회에서 이제 가치관이 또 바뀌더라고요. 문명이 바뀌면서 그것처럼 이제 그 정치의 모습이 좀 바뀌는 것처럼 미래 사회에도 이제 모두가 다 내가 하는 일을 볼 수 있으면 5년 전에 10년 전에 한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이제 아예 이제 잘못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로 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미래 사회를 첨단 과학 기술이 상당히 이제 도움을 줄 것이라는 그런 견해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좋은 말씀 감사한데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 이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뭐 여기서 계속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죠. 예. 김 교수님이 굉장히 짧게 사실 답변을 하셨는데 굉장히 주제는 다양한데, 그래서 다양한 토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워낙 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짧게 이렇게 예.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다른 답변으로 예. 사이언스라고 하셨는데 어떤 때는 사이언스가 그 로고스로 학문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코노믹스 하면은 그것도 로고스 저기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는 이것이 학문으로 쓸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것이 자연과학으로 쓸 수도 있고 이게 좀 혼용되는 게 있어서 때때로는 좀뭐 윤리의 사이언스 이런 윤리에 관한 학문인지 윤리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접근인지 이런 게 좀 혼동스럽더라고요. 좋으신 지적인데 이 책에서 사용한 사이언스 개념은 자연과학입니다. 그렇죠. 첨단과학, 물리학, 생물학, 인지과학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박사님 자연과학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이 인류가 오랜 역사 동안 경험하고 있는 악의 문제를 그들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대변해 주시는 입장.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거죠. 네. 근데 그 일에 그러한 것에 임 박사님은 신학적인 입장은 또 따로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에 간접적으로 섞여 있습니다만 신학적인 표현 단어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섞여 있는데 김 박사님의 신학적인 입장은 또 다릅니다.
이제 제가 오케스트레이션하고 우주의식 이거를 이제 냈는데 과학 철학에서 제가 배운 내용 중에 이제 신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 이제 그쪽 그 오케스트레이션 우주의식 그쪽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튜닝이 일어나고 정교한 조정이 일어나고 이 우주가 이렇게 디자인 뭐 제가 직접 설계를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세련된 부분으로 이 우주가 전개되고 있고 그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해서 잘 섭렵하고 그쪽에 잘 튜닝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존재, 그 실수를 덜하는 존재, 악을 덜 경험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 보는 거고요.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이나 슈퍼 우주의식과 같은 것이 로고스가 담겨 있는 어떤 자연 계시적인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 거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신학적인 언어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과학자들이 안 읽을, 그러니까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덮어버릴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쓴 목적이, 이렇게 쓴 목적은 교회를 위한다기보다는 요즘 젊은이들이 과학을 좀, 문제를 좀 알고, 경제, 사회 문제를 알고, 좀 더 윤리적인 차원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윤리의 뭐 전도사로 전도사로 볼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마리노는 그 말씀을 조금 더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신학자로서 이제 과학과 그리고 그 윤리의 사이언스, 사이언티픽한 윤리 이런 거를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질문이 사이언스라는 단어를 쓰신 거에 대해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과학이라는 표현을 안 쓰시고 일부러 사이언스라고 쓰셨는데 그런 이제 로고스라고 볼 수도 있고 이성이라도 볼 수 있고 혹은 우리 여기서 흔히 자주 쓰셨던 계몽 물론 신계몽이라는 단어 쓰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과학보다는 자연과학에 포커스를 맞췄다. 또 자연과학이 아무래도 윤리나 종교인들에게 좀 더 충격을 주고 이런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줬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썼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신학사로서 숨길 수 없는 그런 그 사이언스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 있으시라고 보거든요. 근데 과학을 굉장히 많이 공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자로서 가지고 있는 과학에 대한 어떤 동경심, 또 낙관주의적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을 정도로 과학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파워, 이런 거에 대한 압도감을 느끼시면서 그걸 그래도 우리가 소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윤리로 지금 나아가려고 하시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인데 과학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사실 이호학 교수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왜 그러냐면 과학이라고 하는 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도덕이 없잖아요. 과학이라고 하는 건 자기 법칙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우연 그다음에 자연 질서를 따라서 거기에는 뭐 선악이 없다 말씀이죠. 인간이 이제 그것을 만드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협력 공생이라고 하는 윤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물론 태전이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기술과학을 만들었는데 전부 망쳐버렸으니까 사람들이 우리 이제 정신 차릴 때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 공생으로 나아가려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도 되겠고 심지어는 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한 우주를 보니까 우주가 굉장히 협력 공생하는 우주, 미세 조정되는 우주. 그러니까 과학이 윤리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전히 낙관적으로 들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감이 있으신 것 같고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정말 그러신 건지 신학자로서 비판적인 것도 많이 여기서 얘기하셨거든요, 사실. 과학은 말씀하셨듯이 가치관이 없고요. 과학은 영혼도 없고 거기는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통보하고 해석하고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게 과학입니다. 그거 이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은 방법이고 자연을 해석하는 방법이지 그 안에 윤리가 없고 가치관도 없고 희망이라는 것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런데 이 책은 그런 과학이 그 윤리 의식이 스며들어서 협력 공생으로 간다면 인류 문명의 발달과 인류 사회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고 지금 불편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머지않은 미래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자연 계시 차원에서 혹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주의 정교한 현상이 모두가 다 신의 창조 현상이고 또 신의 은총이 내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급진적진 정통주의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런 내용은 일절 여기에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젊은 학생들이 믿지 않는 학생들이 읽으면서 이제 과학의 한계와 과학의 희망을 어디에서 가져야 되는지 과학의 한계를 알고 또 현재 그 사상이나 교육이나 정치나 이런 데에서의 한계를 알고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지를 제시를 해보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협력 공생의 사이언스 윤리가 지금 이 시대에 시급하게 앞으로 10년, 20년 우리 젊은이들이 모두 그런 생각을 가져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우리가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다가 보면 결국은 초월적 깊은 놀이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초시장 가치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전 이제 그 신앙의 근본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또 섭렵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즉 간접적인 그런 그 성교육 많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과학은 네. 어떤 그냥 법칙도 과학 자신의 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여성신학이나 또는 해방신학적 입장에서는 네. 과학 자체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네. 과학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네. 앨런 머스크라든가 네. 이런 부한 사람이지 네. 아프리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과학을 발전시켜서 이걸 인류를 이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없다. 근대 과학이 발달할 때에 아는 것이 있다. 베이컨이 얘기했을 때에 그 아는 것, 우선 법관이었거든요. 자연 네가 뭐냐? 나한테 실토해라. 고백해라. 자백해라. 그리고 실험실을 좀 더 가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이데올로적인 뭔지 모르지만 왜 유익인지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건지 자연과학자들의 7, 80% 이상이 그 군대라든가 일반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자체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이게 그것도 없다라고 접근하는 데서 좀 나이브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고 물론 앨런 머스크나 이런 과학적인 걸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돈을 많이 내고 하는 그런 일은 있지만 거기서 돈을 받기 후회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접근들 또 자연과학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기적 유전자가 거의 지금 모든 자연과학자들이 받아들이는 것 같은 족적인 그런 유전들 이거 자체가 디베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크리티컬한 어프로치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과학이 자본가들이 수익성을 목적으로 이렇게 기만당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일은 자제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또 다른 토론 또 주제가 굉장히 다양했으니까 다른 교수님들 좀 말씀해 주시죠. 그 과학은 과학대로 또 문제가 있겠죠. 물론 과학자들도 사람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본성적으로 가진 어떤 이기심이나 또 자기중심성, 또 탐욕 같은 것들이 자기 학문 행위나 그거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작용할 수 있겠다고 보고 그래서 또 그 과학자들이 속한 집단의 이익 같은 이데올로기 같은 거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굴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그런 한계를 보면서 이제 또 과학의 그 방향이나 어떤, 그런 걸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죠. 인류의 복지와 또 이 발전을 위해서 과학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또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이제 그런 장치들도 아마 있으리라고 보고요. 또 자체 비판적인 기능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고 할지라도 자체 비판적인 어떤 그런 것도 뭐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또 그때를 맡겨두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윤리에 있어서 윤리도 사실은 이상주의적인 윤리가 있고 현실주의적인 윤리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도 마찬가지 뭐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70년대 기독교 현실주의, 그다음에 해방신학의 그 이상주의적인 어떤 그런 어프로치에 대한 뭐 디베이트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그때는 좀 해방신학적인 어떤 그런 이상주의의 관점에서 있었는데 신학 공부를 계속해 보면서 그 라이널드 니버라든지 이게 이제 신정통주의의 그 말하자면 윤리적인 버전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죄성을 바탕으로 한 아,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은총에 기반해서 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나 영원한 해결이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해서 결국은 불가능한 것 속에서 가능성을 찾아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그래서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최악을 피하는 게 아니라 최악을 말하자면 차악을 선택해서 하는 이제 그런 식의 현실에 기반해서 할 수 있는 거를 해나감으로써 현실을 조금 더 말하자면 정의롭게 할 수 있고 또 덜 악하게 만들어 나가는 어떤 이런 윤리적인 어, 그 이론이라든지 실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또 그것이 또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상주의적인 뭐 어떤 이런 관점이나 그런 윤리들이 상당히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현실주의보다는. 현실주의는 오히려 인간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포용하는 게 있거든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는 게 훨씬 약하죠. 근데 이상주의자들은 공산주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폭력적이에요. 따라오지 못한 사람들은 제거하거나 탄압하거나 만들어 가려고 그러요. 어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건 현실주의자. 물론 이상주의는 어떤 인간의 미래를 향해 가는 힘이 있고 현실을 극복하게 하는 어떤 힘이 있지만 대조해 나가는 힘이 있지만은 그러나 속도가 느리더라도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윤리와 삶이 많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또 함께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제 입장은 이제 현실주의인데 그런 점들이 김 교수님 책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아서 좀 제가 그런 점에서 아쉽고 많이 다른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뭐 과학의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과학을 조금씩 오래 공부를 하면서 아, 제 마음속에는 다음 세대, 차세대는 완전히 과학 문명 속에서 과학적 인간들이 과학 사회에서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그것이 오히려 또 현실적인 접근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윤리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가 어떤 가치관을 생각해야 되는지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좀 약간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름 잡는 것 같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
과학문명 사회에서 새로운 윤리가 무엇인지 소통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조금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뭐 기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악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렇게 주요 뭐 선의 결핍이라든지 이렇게 좀 예를 이제 더 정확하게 교수님의 언어로 악은 무엇인가, 악의 본질이 뭐냐,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좀. 악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조화의 결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조화의 결핍이 악이라고, 부조화가 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선악의 개념이 선악 안에서는 상당히 이제 흐려지더라고요. 선과 악이 중첩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다 조화인데 조화의 결핍이 악이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선의 부재, absence of goodness. 그래서 치아가 좋은데 치아가 뭐 충치를 먹거나 그러면 부재가 좋은 게 부재가 되니까 이제 악이 된다. 그 다음에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제한성이 악이다. 내가 제한성, 이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악은 불편함이나 문제가 되는 게 없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제한성이 악이다. 화이트도 비슷한 얘기했고요. misplacement of concreteness 혹은 goodness라고 해서 그 뭔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데 잘못 놓여진 것이 이제 한쪽 견해에서는 그게 악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사람들은 전부가 다 큰 틀에서는 선악은 이제 중첩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거고, 또 이 큰 틀에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의 은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창조 질서에 중첩되어 있다. 복잡성과 단순성이 섞여 있다. 라고 보는 것이고, 그것을 인간계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악에 대한 규명이 달라진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철학적인 해석이고, 신학적인 건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개념상의 이제 혼란이 이제 있게 되는 네. 지금 말씀하신 바 악의 본질은 네. 인간의 내면의 마음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네. 현실 상황 속에서의 결핍이라든지 네. 부족함이라든지 아니면 오바되는 네. 그래서 부족한 것은 채우면 되고 넘치는 것은 잘라내면 되고 하는 그러한 기능적인 면에서 과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나겠죠. 그러나 일단 악의 미래를 했을 때 악을 가지고 있는 악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이해는 악한 마음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악한 어떠한 그 부족이다. 부족함을 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거기다가 악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신앙인들은 비종교인 시간에 악하다라고 했을 때는 구조 악이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구조 악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조차도 그 악한 구조를 통해서 사람이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것이 반영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일가 되어져서 지금 말씀하신 바의 악에 대한 본질적인 정의로 한다면 그 윤리의 과학, 윤리의 사이언스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게 엄청나죠. 그리고 상당 부분 동의가 되어질 수 있겠으나 이 악의 개념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제 전 이해는 마음의 사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든지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아니면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든지 이걸 이제 그런 악을 좀 인격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그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건 또 그건 신학적인 문제나 혹은 또 다른 문제로 또 이렇게 구별을 해놓고 생각하는 건지요? 주로 여기에서 다룬 내용들은 이제 그 사회학, 경제학, 권력학 그런
이런 것들을 인간을 불편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내용들을 악으로 이제 설명하고 그거를 다루는 접근을 해요. 내면으로 이제 그 내면에서 심리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저 뭐야 이제 실존적으로 인격적으로 실존적으로 느끼는 고뇌와 아픔은 거의 여기서는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대상이 이제 젊은 과학을 선호하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마음 얘기는 아마 이제 우리 이호갑 교수님이나 이런 심리학이나 실존주의 전문가들이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네. 자, 우리 시간이 이제 한 10분 정도 좀 남았다고 치고, 우리 윤철웅 교수님 비롯해서 또 질문하실,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좀 해주시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귀한 강의 잘 들었고요. 아, 그 협력 공생의 사이언스의 승리에 의한 악의 종말이 가까웠다. 이게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저 같으면은 이제 그러한 악의 종말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협력 공생의 사이언스 윤리를 발전시켜야 한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맞습니다.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디스크립티브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오히려 프리스크립티브하게 좀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과학이 실제로 가치 중립적이긴 하지만은 이 원고를 읽으면서 제가 배운 거는 과학이 밝혀내는 그 우주의 신비, 미세 조정된 우주의 질서라든가 우주 자체의 그 오케스트레이션이 있잖아요. 우주 자체의 그 신비한 협력 공생의 체계,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데 그것 자체가 굉장히 강한 인간을 향한 도덕적, 윤리적 함의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를 지금 사실은 실제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만 잘해라. 그러면 윤리적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런 말도 가능한 거 아닌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 생각은 했는데요.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하는 게 과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fine-tuned universe라고 하는 게, 이 유니버스가 있는데, 우주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최적화된 원리를 따라서, 상태를 따라서 잘 이렇게 늘 진화하고 조정되어 온다. 자기네 법칙대로 우연적으로 막 움직이고 발생하고 진화하지만, 어쨌든 생명을 위해서, 혹은 더 나아가서는 인간을 위해서. 요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과학자들이 잘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나이브하다고 비판을 많이 듣지만, 그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신학이 이야기했던, 지금 윤철호 교수님께서는 그 미세조정 속에 들어있는 어떤 예정이나 조화나, 뭐 예정자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깔뱅이나 또 어떤 라이프니스가 좋아하는 그런 예정자도 있고, 예정자를 만약에 빼면 거기에 어떤 그 질서나 굉장히 조화가 있는 거는 사실이고, 왜 요거를 놓치느냐? 과학이 발견한 건데, 그러나 그 질서를 보면 거기에 결국은 신의 어떤 입김, 또 신의 존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뭐 설계라든지 하는 방식으로 강하게 나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이렇게 조정하는 데에 신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해서 종교나 신학의 자리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얘기하신 거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게 미세 조정이, 지금 윤철호 교수님도 그거인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조정해 나가려고 하면 그때 이제 하나님도 믿음으로 요청하게 되고 신앙도 하고 이러는 게 있지만,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세 조정의 본래의 원리는 그냥 스스로가 이렇게 잘 조정되어 나간다. 거기에 어떤 뭐 질서나 이런 게 있지만 그 질서의 어떤 배경,
에서 그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이제 그들이 바라다 보는 과학은 그냥 자연 질서가 스스로 미세 조정해 나간다. 그래서 여태까지 빅뱅 이후부터 지금까지 잘 조정되어 왔다. 생명과 인간을 요걸 주장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미세 조정 이론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미세 조정에 관한 내용은 뉴턴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뉴턴은 이 물리의 법칙, 굉장히 많은 물리의 법칙을 발견했잖아요. 그 물리의 법칙은 신의 계시다 라고 주장을 했고, 완전히 물리학과 뉴턴의 신학은 겹쳐 있거든요. 뉴턴은 신학자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신학자로 이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그 뉴턴은 물리의 법칙이 신의 계시다라고 믿었고 그렇게 책을 썼고 여러 사람들한테 그렇게 알렸고요. 물론 이제 시대가 좀 많이 지났으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우주의 법칙이 너무 신비스럽고 경이롭다. 이게 신의 역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논란이 있어요. 우주의 법칙이 신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 우주의 법칙이 하여튼 스피노자의 신을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스피노자의 신을 믿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 그처럼 이제 첨단 그러니까 그 천재 과학자들도 물리학을 연구를 하면서 신의 경륜과 섭리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고요. 미세 조정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거는 신의 계시나 어떤 경륜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가 어렵다. 너무 경이롭고 정교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지적 설계론이라는 단어를 제가 직접 그 파인 튜닝이 지적 설계다라고 이제 직접 거기에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설계라는 것은 완전히 그냥 디자인이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근데 뉴턴은 기계적 우주론이 디터미니즘. 그래서 칼빈하고는 딱 맞는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아인슈타인은 물론 이제 상대성 이론을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100% 열린 미래를 얘기를 했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은 보지는 않고 상대성 원리 자체도 어떤 신의 절대적인 어떤 그 초월적인 신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약간의 열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 운명론적인 요소도 이제 섞여 있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웨슬레안 신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로렌스 우드라는 사람은 아인슈타인을 이제 웨슬레안 쪽에 가까운 거로 열린 창조 쪽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인간의 자유의지의 책임 같은 거를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미세 조정을 이제 지적 설계로 결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저는 디자인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 창조가 있다. 나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고 창조성이 계속 있고 또 미래에도 창조성이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자유의지도 창조성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적 설계, 미세 조정이 지적 설계에 의한 결정론이라기보다는 미세 조정은 창조성이 함유된 경륜적 현상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끝나기 전에 한 가지만 코멘트 더 하고 싶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뉴턴이라든가 라이프치히라든가 해서 하나님을 변명하고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가장 기억이 왔던 것이 그 미스본의 지진이었습니다. 또 이제 볼테르가 거기 방문하면서 이것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그 자연과학자들이 말하고 이 낙관적인 미래론에 대해서 대단한 엔티를 걸었던 그래서 그것이 계속 논란이 되어지고 있다. 우리가 더 고대로 올라가면은
뭐 악의 부재라든가 이런 얘기를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문제는 그것이 오늘날 해결되지 않고 내려오고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우주의 법칙 이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큰 인간의 원죄를 강조하고 우리 그 켈빈주의 입장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켈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했던 것이 그 펠라기우스적인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웨슬레이안이라든가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어거스틴이라든가 켈빈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이런 진보적인 낙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태클을 걸었던 것이 낭만주의입니다. 인간의 이성의 한계라든가 감정이라든가 또는 재정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플라마의 개퓨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들이 자연과학자들에게 좀 있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런 비슷한 논문을 발표했을 때 우리 장 교수님이 제일 반대를 하셨던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이 오만한 자연과학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멘트를 할 필요 있다. 그 풍습이라고 하는 저기 적대적 인수 합병을 막아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이제 뭐 많이 지나서 우리 김 목사님 질문 마지막 받으시면서 최종 답변하시고 끝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중에는 디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유전자가 이기적으로서는 않다. 선한 분석은 없다라는 말씀을 스티븐 핑커나 셔머의 분석이 있었고요. 만일 그렇다면 과학 기술을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과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의 역사가 폭력성이 감소되고 또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그런 그 역사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과학이 역사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네. 먼저 우리 구 교수님 말씀을 드리면 과학이 이제 통섭을 주장을 하면서 과학 중심 세상을 선포하는 오만함을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 에드워드 윌슨이 진화생물학, 사회생물학을 하면서 인간의 심리, 인간의 윤리, 인간의 경제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을 사회 생물학으로 풀어낼 수 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약간 좀 오만이 섞인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사실 경계를 해야죠. 다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뭐 조금 오버를 했고요. 윌슨이라는 분은 제가 그분 책 몇 권 읽어보니까 상당히 솔직하고 겸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만한 모습은 아닌데 통섭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제 적들을 만들고 경제 대상들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이제 교회 쪽에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도 기담아들을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든가 경륜을 그 속에서 볼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잘 대화를 해서 좋은 기독교 세계관을 차세대를 위한 좋은 과학적 기독교 세계관을 성경에 입각한 그런 세계관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미래 교회는 늙을 거다. 저는 미래 교회는 동할 거라고 보거든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거는 다른 주제니까. 왜 지금 이기적 유전자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도킨스가 얘기를 하고 에드워드 윌슨도 이제 주장을 하다가 5, 6년 전에 자기는 이제 그거 버렸다고 했어요. 이기적 유전자를 버렸다. 저기 지구의 정복자인가 그 책에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도덕성을, 이게 전화로는 도덕성을 믿지를 않는데, 우연으로만 믿는데, 이제 윌슨이 도덕을 강조하면서 말년에 돌아섰습니다. 도덕적 과학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그 마지막 질문을 잃어버렸네요. 근데 그 인간 본성의 아, 근거에서 예. 인간의 역사가 예. 그렇게 보편적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티븐 핑커가 심리학자인데 그 양반이 폭력에 대해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로 지난 인류의 역사를 전체를 본 건 아니고 최근의 역사를 보면서 폭력이 줄었다. 20세기 세계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쟁에 의해서 죽은 숫자들이. 마이클 셔머도 인간의 지성이 이제 상당히 그 폭력을 줄여왔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제 저는 그거는 뭐 물리적인 폭력은 어느 정도 줄어들었지만, 이제 이 경쟁 사회에서 느끼는 그런 그 불편함, 아픔, 이거 시달림, 이거는 견디기 어렵죠. 그 비교가 안 될 만큼 그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아시지만 이 육체적인 폭력과 정신적 폭력이 어떤 때는 정신적 폭력이 더 아프다는 해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폭력은 사실은 저는 줄어들었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그 물리적인 폭력, 인간들이 겪는 아픔, 시달림 이런 것들은 윤리가 섞여 있는, 윤리가 담긴 협력 공생의 윤리의 사이언스가 다소 개선하지 않겠느냐. 다소가 아니라 꽤 많이 하지 않겠느냐는 제 취지였습니다. 사실 아까 교수님께서 이거 편집하셨습니다. 상당히 이제 오늘 주제와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겠다고 싶습니다. 여기 이 저자들, 여기 이 책에서 그 과학과 신학과의 만남에서 얻어진 어떤 결론이요. 나름의 어떤 그런 가능성과 김 교수님께서 지금 오늘 제시하신 아주 낙관적인 방향성, 어떤 좀 차이가 좀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뭐 지지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조금 유보하는 것인지 이것도 자연신학에 강한 맥락이라 직접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 자연신학과 윤리적인 차원은 조금 더 거리가 좀 자연신학 테올로지 자, 시간이 거의 2시간이 1시간 55분 정도 되어 가고 있어서 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질문이 더 이상 없으면 마무리할까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